이제 35번째 강좌죠. 맥락 읽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게 처리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맥락 읽기가 이 책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다 익히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익힌 겁니다. 사실 이 맥락 읽기를 한번 시도를 해서 하면은 한 학기 내내 어떤 때는 이 맥락 읽기에 대해서 저기를 처리를 해도요. 말하자면 이제 교양 논리학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강좌를 이제 펼쳐서 저기를 해도 어떤 친구들은 한 학기가 끝나도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이 끝날 때까지 맥락 읽기를 다 잡아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나가죠. 예시 문제 6번입니다. 실전처럼 이제 한번 축축 나가보죠. 첫 줄에서 문화란 결국 개념을 규정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문화에서부터 잡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에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어져 오는지, 즉 어떠한 정확하게 규정을 하려고 노력하면 더 큰 어려움이다. 특히 정신적 활동에 의해서 창조된 최고의 가치를 문화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고 또는 물질까지도 문화라는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후자의 문명이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영미계통의 문화 개념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 전자는 독일 문화. 그러니까 결국 문화에 대한 개념이 정신적 창조물이냐 아니면 물질까지 포함된 것이냐, 이것은 독일식 개념이고 이것은 영미식 개념이고 이제 이러한 이제 개념에 대한 의미죠. 여기서 주관적으로 채색되기가 쉽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서양인들을 양이라고 해서 야만시했고 이러한 관습을 무시해버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에 대해서 문화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이 주관적 개념화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죠. 주관적 개념화의 배점이 이렇게 개념이 들어가기 쉽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핵심이 주관적 개념이 들어가기 쉬워서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사용된다. 나로 들어가서 창조적 정신의 소산인 것을 문화인이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은 보다 훌륭한 업적과 유산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창조적 업적 같은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역사적 업적 같은 거, 훌륭한 문화유산 같은 거 이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소지를 발견한다. 즉 어떤 민족이 훌륭한 것 또는 창조적으로 평가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 또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평가받는 나라들이 훨씬 월등한 문화 수준을 향유했다는 역사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기준으로서 분간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다 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창조적인 업종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내용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게 확실히 창조적인 의미를 붙일 수 있을 것이냐. 자, 이와 같은 조직적 재능이 문화적 재능보다 덜 창조적이냐. 이러한 것들이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네요. 결국에는 이 글 전체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문화의 개념은 정신적만 하는 독일식과 물질적을 포함한 영미식이 있는데 결국은 다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창조적 업적 또는 역사적 훌륭한 업적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서 1번에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문화는 다양한 의미이다. 규정하기 어렵다.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또 일반적으로는 정신의 소산이다. 맞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지켜나가 이것은 아니죠. 이 내용은 결국에는 이렇게 다뤄져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을 찾아라. 금방 찾죠.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에 대한 관계를 갖다 봤을 때 문화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독일식 있는 이 정신적 가치, 물질적 의미들. 이것은 이제 내포 관계가 돼야 되겠죠. 어느 것이 크고 작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에 포함이 되죠. 뭐 이것도 쉬운 거.
나를 통해서 글쓴이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결국 문화에 대한 우월 가치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 문화다 할 때 진짜 선진이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어떤 기준에 대한 이제 모호성 이런 것들이죠. 나에서 디귿번에 있는 예를 갖다 들었는데 디귿이 창조적인 업적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내용을 가졌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뭐 새로운 뭐 발명품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회를 파괴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의 이제 개발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유전자 어떤 창조적 업적으로 유전자 개발이라든지 유전자 조작 같은 거 저기 있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계속 쓰여서 나쁜 일에만 사용이 된다고 하면 과연 창조적이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제 이 중에서 문제가 우리의 창조성에 부정적 가치와 긍정적 가치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즉 이게 이제 윤리적인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에는 윤리성이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근데 이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게 반드시 뭐 저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윤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기는 원래의 목적이 살상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꼭 인간만 죽이지 않다고 해서 그게 좋은 적이냐? 아니죠. 무기를 만들어내면 반드시 뭘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총을 만들어내서 대규모 전쟁이 가능해지고 폭탄을 만들어내서 또 대량 인명살상이 가능해지고 네, 저기 있는데 이런 것들의 원래부터 있는 그런 가치 체계라고 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어떤 개념에는 윤리적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런 예를 들어보면 맞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일부 이제 인류학자들은 그래 무기도 창조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나쁜 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저기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어 놓고 뭐 그냥 그것이 하나의 발달 과업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즉 무기를 만들어 놓고 안 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윤리학자들은 그 반론 제기를 하죠. 그래서 쏘지도 않을 무기는 왜 만드냐. 이렇게 제기를 하는 측도 있습니다. 자관 이제 이런 것들의 맥락 파악이고 제시 문제 7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질서란 무엇이냐 하고 이제 질서죠. 이렇게 아주 선명합니다. 자,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질서란 무엇이냐. 자, 이것을 어떻게 그 다음에는 질서는 사물 또는 사회가 지켜야 할 차례나 규칙.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행동 규율이나 규범을 뜻한다. 그래서 질서에 대한 일반적인 것은 지켜야 될 규칙인데 보통 규범이라든지 또는 규율이라든지라는 행동을 할 때 지켜야 될 것을 갖다가 얘기를 많이 한다. 딱 흔히 여기에서 질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문단에서. 자, 이 같은 의미에서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교통질서 이제 예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규율이나 규범이 이렇게 교통질서다. 자, 교통질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도나 규칙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요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규칙은 결국에는 제도나 아니면은 또 규칙을 갖다가 만드는데 제도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강요성이 이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도에는 강요성이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으면은 안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이제 지키는 어떤 이제 옛날에 노인들 공경하던 시대에서는요 경로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아도 누구나 다 경로를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경로석에 대한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은 안 지키니까 그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도에서는 강압성 또는 강요성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해서 시장 질서도 비슷한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규칙이 존재하느냐?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질서라서 자생적 혹은 자발적 질서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교통규칙 말고 이제 시장 질서가 나왔는데 요것은 이제 자생적인 것이라서 누가 제도성에 있는 강요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갖다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교통규칙 다음에 이 시장질서. 교통질서와 시장질서에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교통질서는 바람직한 상황이 존재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만 시장질서에서는 너무나 복잡하다. 시장질서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통질서는 이상적 상황이 나온다. 그렇지만은 시장질서는 이상적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이제 차이점입니다. 라에서 만약 문단에 저기 붙여라 그러면은 교통질서와 그 다음에 시장질서의 차이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특히 이제 여기서 문단을 읽으면서 보면은요, 이렇게 가, 나, 다 이렇게 해서 문단을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은 항상 문제에 구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단을 나누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문단의 주제를 갖다가 잡는 것이라든지 해서 그러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갈라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갈라놓은 지문을 이제 보는 방법,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으로 이것은 그래서 나눠놨겠지 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서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공통점은 결국 시장도 무한한 자유가 없고 교통질서도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절제된 자유 또는 규율이 있는 그 자유이다.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공통성은 절제된 자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문단이 가에서 막까지 5문단이나 되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조금이죠. 그러니까 질서는 이렇게 규칙으로 보고 행동 규범이나 규율로 이렇게 보는데 이건 항상 강요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제도화한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질서다. 그런데 비해서 시장질서는 자생적이기 때문에 자발성을 갖다가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시장질서와 교통질서의 차이점은 이상적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공통점은 절제적 자유를 요구한다. 그 내용입니다. 정말로 간단하죠. 내용이. 그러니까 글은 굉장히 긴데요. 내용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이와 같이 척척척 없애는 방법. 자, 맥락 읽기의 방법이죠. 자, 서술 방법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갖다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차이점 비교와 대조죠. 공통점과 차이점. 왜? 라와 마의 핵심이 그런 것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질서, 시장질서, 언어의 관계성.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교통질서와 시장질서는 서로 이제 크고 작은 것을 갖다 분석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와 같이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어졌다 하면은 교통질서와 시장질서의 A에 있는 것은 공통점이죠. 절제된 자유라고 그랬죠. B에서 시장질서와 언어의 이제 공통점, 이제 요것을 찾으면 되는데 그 언어에서 이제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이게 자생적 질서 이거죠. 그러니까 언어도 누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 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이 이제 직접적으로 창제한 적도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에서 발달되어서 만들어진 거죠. 참 그 언어의 발달사를 보면은 참 신기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가에서 마의 중심 내용 이건 이제 팍팍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질서의 개념 1번에 대해서 물었네요. 그렇네요? 맞죠? 나번에서 그 다음에 질서에서로 교통질서의 사례를 갖다 들은 거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시장질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라에서는 교통질서와 시장질서의 차이점, 마에서는 공통점. 이렇게. 그럼 팍팍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문제 4문제까지는 뭐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대부분 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지문 파악하는데 1분 30초, 문제 3개 푸는데 30초씩 1분 30초. 그래서 총 3분이면은 충분히 처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시간상에 대한 문제도 그런데요. 일단 푸는데 시간이 3분 이상 걸렸다. 그러면 맥락 읽기를 잘 못했거나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3분이 훨씬 더 걸렸다. 한 6분 정도 걸렸다. 그럼 대부분 이제 지문을 등한시했다는 얘기죠. 지문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윗글에서 전개된 내용으로 봐서 밑줄 친 기억, 존재하는 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의 자유가 이게 절제된 자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규칙을 지키면서 이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 월급쟁이가 목돈이 생겨서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돈 한내에서 뭐 만약에 그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이것이 이제 아니죠. 이번에서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고디 임금이 적다고 자기 자신의 직업을 바꾼 거, 이것도 사실은 절제된 자유죠. 자기의 선택. 기업이 매점 매수 이제 부정적인 자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문제는 쉽습니다. 그래서 제시 문제 8번째.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조금 이제 이것도 인문 그 편에서 자주 나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핵심으로 봐두기 바랍니다. 자, 한국미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신문화를 내서 동양의 유형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8번째에서는 우선 이제 핵심이 한국미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는 예술품이 나왔고, 예술품에 있는 정신 그 문화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동양적 그 내부 테두리에서 나왔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여기에서 동양적 내부 테두리와 이제 서양적인 것이 나왔죠.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 같은 것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미와 정신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첫 줄만 딱 읽어도 이제 첫 줄에 대부분 이제 문제 제기니까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의 의미를 갖다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원천적으로 다른 방법이다. 그러니까 차이점.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이성 중심이고 동양 문화는 감성.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정과 한의 개념 모두 마음심자 정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양 문화의 이성, 그 다음에는 서양 문화의 감정.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입니다. 이성과 감정에 대한 것. 그래서 한국 문화의 주로 정적인 것.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이런 얘기네요. 자, 요즘도 얼굴을 찾아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정적 개념이다 이거죠. 다른 거에서 어휘에서도 형용사, 부사가 풍부한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형용사 같은 것은 색깔에 대한 정도를 표시하는 그 색적으로 굉장히 많죠. 뭐 옐로우 하나만 있으면 뭐 영어에서는 앞에 이제 붙여서 하는 거죠. 뭐 리얼 옐로우, 푸어 옐로우, 뭐 그다음에는 뭐 어쩌고 이렇게 붙이는 것인데 우리는 뒤에서 서술적 그 진술 저희가 의미가 무척 다양하죠. 그냥 노랗다에다가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뭐 샛노랗다, 신노랗다, 그 다음에는 또 노르스름하다, 노르끼끼하다, 노르딩딩하다, 그 다음엔 노르레다, 뭐 등등등등 쭉 많습니다. 이런 형용사의 발달. 그 다음에 부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그 정도부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어나 뭐치를 갖다 나타내주는 부사 중에서는 이제 아주, 많이, 뭐 훨씬, 더욱, 굉장히,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이제 새로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표준어까지 이거 올라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졸라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정도 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사가 많은 것도 사실은 뭐냐면은 정적인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개념을 표시하는 것은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밥을 많이 먹었다. 밥을 굉장히 먹었다. 밥을 훨씬 더 먹었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많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성,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하나의 실제적 견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져서 얼마나 먹었느냐 이것을 모르죠. 밥을 먹었다와 밥을 굉장히 먹었다, 많이 먹었다. 이것은 뭐 주관적입니다, 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뭐 머치나 무어를 사용을 할 때요, 구체적인 이제 저희를 수량 같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나는 밥을 한 공기 더 먹었다 라든지
또는 밥을 600g이나 먹었다. 뭐 등등등등 해서 그런 식으로 따져나가니까 서양에서는 수량형 또는 수식형, 그러니까 수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동양은 동양대로 그런 것들이 정서적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성이니까 유동성이 있죠. 그러니까 좀 야박하지 않죠. 오히려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동양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 것도 뭐 여담입니다만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서양 문화가 실증주의적인데 동양 문화는 간결한 본질이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도 심증적, 주관적 판단을 한다. 근데 실증주의, 과학적주의가 이제 주관적과 심증적 판단을 억누르는데 이건 우리나라는 반대죠. 자, 그리고 또 과학과 물질 문화 발전을 시키고 인간 가치를 귀례시키고 실존 불안을 야기했다. 사실은 실존 문제가 그렇죠. 근데 동양의 무사고는 인위적 구분을 거부하고 실체와 진리를 경험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것은 무의 사상 자체가 음양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 문화가 이분적인 개념화인데 동양 문화는 시간과 공간의 사이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는 사실은 무분별이죠. 분별을 하지 않는 특징을 더 중요시했다. 그래서 동양의 공간은 공간으로 이루어진 시간, 시간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이것이 동양의 침묵인 것이다. 한국의 건축이 사이의 개념을 중시한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한 동류로 되고 또 동양의 사이와 또 여러 가지의 의미와 가치를 갖다 찾는다. 서양의 건축은 내적 구성, 폐쇄성인데 동양은 그런 객체의 상태와 놓이는 자연 환경의 어울림과 그러한 미를 갖다 추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정리를 하면은요, 여기에서 이 얘기입니다. 동양적과 서양적,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과 이성과 합리주의와 실용주의 이런 것들을 나왔는데 동양은 이에 비해서 오히려 합리주의나 심리주의나 이런 것들을 갖다 하지 않고 포용주의, 그 다음에는 자연주의 이런 것들을 갖다 해서 이런 무의 개념을 갖다가 그러니까 없다는 개념이죠. 공간. 서양은 제로라고 합니다만 동양은 이 무. 그러면은 무는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소재가 풍부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것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빈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양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무에 대한 개념을 갖다 얘기를 하면은 서양은 무 이해를 할 때 존재하지 않는 거, 없는 것. 동양은 원래는 또는 거기에서 텅 비어 있어서 무엇인지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보니까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에는 생각과 사고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을 갖다 미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따져보죠. 1. 기억에서 미음에 다음 글이 놓일 자리로 적절한 것은.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이 나오면은요, 먼저 이걸 이제 끼워넣기 문제라고 하는데, 끼워넣기 문제의 특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요, 앞뒤 문맥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앞뒤 문맥도 이것도 분명히 통찰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먼저 끼워 넣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특징인 어휘의 확장을 갖다가 보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어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예컨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참다운 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언의 경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석가의 제자는 미소로만 전달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부분에는 들어갈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의 개념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무에 관계되는 거에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미음에서 이제 보니까
앞에서 원천을 찾았던 것이다. 그런데 뒤에서 서양의 건축하고 나왔으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 리을에서 무의 사상이 딱 나왔죠. 그러니까 앞뒤에서 벌써 이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휘의 확장으로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내용에서 보기에서 주어져 있는 것은 되게 그 내용의 단어의 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어에 대한 예시라든지 또는 확장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주로 쓰인 이제 내용의 전개 방식. 전개가 서양하고 이제 대조죠, 그죠? 그러니까 대조로 이제 쓴 것을 찾아라 그런 내용인데요. 1번은 공통성을 쓴 것이니까 비교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쭉 커내서 묘사죠. 이런 것들을 디스크립션 묘사라고 합니다. 4번에서는 어떠한 것의 사건과 시간의 흐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서사는 이런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인물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사건을 만들려면 여기에 플러스 시간성이 먼저 들어가야 되죠. 물론 공간성도 들어가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플러스 시간성. 그 다음에 4번에서 다르고 다르고 이런 것도 자, 이것은 일반적인 이제 대조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대조보다는 인용을 갖다가 먼저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인용하는 것들 풍유법으로 5번의 중국의 담집은 일본의 담집 이거하고 대조시키죠. 콘트라스트죠. 그러니까 이걸 찾는 것이고 3번에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 걸 물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항상 읽어보면 그냥 그 파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 이것도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제에서 탁 안 와 닿으면 안 됩니다. 5번에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맨 밑에서 공간과 사이에 대한 것을 갖다가 중시한 것이니까 사이 자연과의 조화. 그러니까 2번에 있는 자연과 어울린 조화의 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금방 잡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내용 저기를 갖다가 둘 수 있는 대로 모든 지문은 갖다가 처리를 갖다 해 드릴 텐데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비문학 그 독해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